안녕하세요. 코빗의 새로운 인사이트,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 강동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냐 라고 해서 이제 적용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가격이나 이후의 어떤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전에 반감기 완료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이렇게 특히 좀 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16년 반감기 같은 경우에서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논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분리되는 사태도 발생했었고, 금리 인상 등의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이 좀 더 복잡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성장해서 제도권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은 얼마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항상 듣는 질문인데 예측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반감기 전후에 변동성은 사실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조정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조정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의 규제 상황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과 유출 추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약간 맹목적으로 믿는 태도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감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감기 전후로 이제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 코빗 뉴스레터에서 최근에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나긴 했지만 4월 말에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홍콩 증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가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에서도 5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했다, 순유출 흐름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가격도 조정을 겪고 있고, 가격 하방,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예측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게 조금 보도가 많이 되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게 조금 더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이게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이 상승장이 끝난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크로 쪽에서는 금리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레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일 새벽 3시에 연준 의장의 어떤 연설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을 앞두고서 시장이 먼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주로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인하의 시점이 사실은 이전에는 우리가 3번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이 환호했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나서는 연기가 될 것이다에 조금 더 예측이 조금 우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비둘기 쪽에 가까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소폭 반등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2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상승폭을 보면 요번에 조정폭이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정이 올해 처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물 승인 이후에 겪었던 상승폭이 그만큼 컸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정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사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뉴스레터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블랙락의 디지털 에셋 헤드인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분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부펀드나 연금이나 기금의 비트코인 ETF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또 다른 고객층으로 시장이 확장하는 거를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EC의 13F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SEC의 기관들이 리포트를 해야 되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보면은 주요 기관들이 어떤 상품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했다 그러면 이거를 13F라는 이 서식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HSBC의 현물 ETF 보유가 나왔었다면 HSBC에 이어서 BNP 파리바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론 규모는 작긴 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는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플러스 시그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호재성 뉴스를 저희가 같이 공유드리는 이유는 아까 동현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시장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좀 탈중앙화를 강조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좀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주목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는, 뉴스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 실생활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많은 어도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체인어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규모가 이제 전체 GDP의 4.3%까지 치솟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요인에서는 좀 미국의 영향력이 당장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분야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외의 국가들에도 주목을 한다면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미국 달러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 인프라가 조금 덜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액세스가 조금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달러의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쉬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 국가들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러 접근이 좀 더 쉬워진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해시레이트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격이 오르니까 해시레이트가 따라서 오른다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채굴자의 수익이 향상돼서 너도 나도 채굴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는 해시레이트가 따라서 오를 수는 있는 거지만, 해시레이트가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서 불장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금이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채널로 지금 다 뻗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1월에 지금 출시했고 지금 출시된 지 넉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초기에는 당연히 막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안정화되는 단계고 보통 2, 3년 보거든요. 기관에 온보딩 되는 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계속 앞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속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자산이든 초기에는 조금 크게 들어왔다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움직임이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약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매크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자산 자체에 대한 그 가치는 너무나 있는 거잖아요. 이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건 너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온체인화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와 패깅이 되는 토큰화 자산을 생성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제 오프체인 자산의 이제 가격과 같은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좀 웹2와 웹3로 구분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웹2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기존 전통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화 자산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이제 가격을 반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웹3에 있는 이제 직접적인 RWA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체인 가격이나 수익률 등의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오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제 체인링크나 아니면 피스 네트워크와 같은 오라클 네트워크들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RWA 내러티브가 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체인링크나 피스 네트워크 등의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들 펀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미국채를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를 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사례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도에서 보면은 시총이 지금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총이 일주일 만에 이만큼을 돌파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하면은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수요가 좋다는 전제 하에 이더리움 가격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든 시중에 있는 주식 기반 ETF든 바스켓 상품이든 어떤 ETF의 초기 흐름을 저희가 봤을 때 초기에는 인기 있는 ETF의 경우 자금 유입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한 RWA 기반 상품이 얼만큼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정도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 비들 펀드가 뭔가 이더 가격에 단기성 호재로 작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약간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물론 호재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초기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의 어떤 자금의 유입 트렌드만 가지고서 이더리움 단기성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